반갑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부채란 말, 빚이란 말 하기도 하는데, 화차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부채를 늪이라고 표현해서 늪에서 빠져나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채 있으세요? 네. 지금 부채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채라는 게 이렇게 익숙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거기서 탈출하는 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영화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차라는 영화는 좀 무거운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막 부채 때문에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좀 무거운 영화인데, 일본에 있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부모님들 인사하러 가던 길에 갑자기 약혼녀가 사라져 버립니다. 가다가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찾습니다.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촌형인 주인공이 김성균 씨인데, 사촌형한테 부탁을 해서 이 여자를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이 여자 이름이 선영이란 친구인데, 이 선영이라는 사람을 막 찾다 보니까 자기하고 결혼을 해야 했던 이 여자가 그 선영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주인공이 선영이라는 여자의 죽이고 그 사람 이름으로 살아온 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쭉 추적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부모들이 남긴 빚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들 쫓기고 막 힘든 상황들,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일들을 법으로 막고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외톨이처럼 살고, 그래서 누군가 좀 없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그 여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없어졌냐면, 원래 선영이라는 여자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선영이라는 여자도 법적으로 부채 문제가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라져버린 이후에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또 그렇게 사라져도 찾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접근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영화에 쭉 나옵니다. 무섭죠, 그죠? 근데 이 무서운 영화들을 쭉 보면서 또 하나 공감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차분하게 여기는 이런 감정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라는 것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고발하는 영화인데,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불법 추심 행위 같은 거 막 그 집에 찾아가고 직장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채업자들 찾아와서 도망 다니거나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제 영화를 보면서 부채가 진짜 무섭구나 라는 생각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 잠깐 하게 되는데, 부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맨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마라. 사랑에 대한 빚은 지도 되는데 빚지지 말라라고 해요. 보증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은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있는 이야기, 예전에도 그러니까 남의 빚을 함께 지지 마라.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왜 그러냐면 빚을 지게 되면 종살이처럼 하게 돼.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못 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꿈꾸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채를 갚지 못하면 그걸 선택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미션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예배 중에나 은혜를 받아서 뭔가 헌금을 하려고 할 때도 빚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빚을 더 내서 헌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되거든요. 이게 보면 참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일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절대 부채를 지지 마라. 부채를 지게 되면 종처럼 살게 된다. 누구의 종처럼?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었으면 은행의 종처럼 살게 되고, 그다음 누군가 친척들한테 빚을 지었으면 그 친척의 어떤 완전히 이렇게 옛날처럼 종처럼이 아니지만 거기에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마라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을 지고 있나요? 안 지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금융과 관련돼서 가장 핫 이슈는 가계부채예요. 그죠? 예전엔 그렇지 않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해결해야 될 게 뭐야? 정부가 바뀌고 금융당국이 바뀌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라 그래요. 1,400조라 그러는데 1,400조면 우리 2천만 가구 정도로 보면 한 가구당 부채가 7천만 원 정도 돼요. 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예를 들어 10분, 11분 정도, 10분 정도라고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부채만 합쳐도 한 2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감각이 되게 무디어진 거거든요. IMF 이전에 제가 금융상담을 할 때 그리고 IMF 막 겪었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기업 하시는 분들과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는 부채가 없습니다. 빚을 지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이거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들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주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대부분 다 빚이 있습니다. 왜 빚이 있죠? 왜 부채가 생기죠? 네. 한번 보면 부채가 생기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일 중요하기보다도 부채를 지게 된 제일 많은 이유는 주택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한 절반 정도는 주택자금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집을 살 때나 또 내지는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 전세 자금이라도 일정 부분 부채를 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채를 지지 마라, 빚지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지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빚을 짓다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부채 때문에 종이 되는 것 같다는 그 상태, 그 상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부채. 이러면 그 부채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삶들을 못 살게 되고 되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또 내지는 선택의 부채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종살이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를 이제 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집 말고도 사실은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패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왜 부채가 될까요?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 교육비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부채가 또 많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사회를 빚고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그 100만 원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살았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쓰고 살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세요?
돈 별로 없죠. 뭐가 있죠? 카드가 있어요. 그죠? 돈이 없다는 것에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딱 꺼내보면 현금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현금이 없을 때는 카드로 긁습니다. 자, 근데 예전처럼 현금으로 소비를 하던 시대는 우리가 좀 힘들어지면 그냥 조금 힘들게 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힘들면 힘들게 안 살아요. 카드를 쓰는 거죠. 근데 카드를 쓸 때도 우리가 보통 보면 다음 달에 얼마 정도 상환하게 될 거네 이게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다음 달에 분명히 내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들어올 건데 카드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우리 쓸 돈이 500이 넘어간 걸 알면서도 쓰게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할부? 예. 할부를 하면 막 천천히 이제 갚아 나가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내지는 우리 마음속에 더 벌면 되니까 아니면 다음 달에 줄이면 되니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현실을 리얼하게 잘 안 보기 때문에 빚고나는 사회에서 그냥 카드를 긁으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카드를 안 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카드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를 자르고 여러분들 살 수 있으세요? 아니요. 비상금. 정말로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1980년대부터 미국 재테크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신용카드라는 거는 우리 카드 자르면 포인트도 못 따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그 포인트를 못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면 카드를 쓰므로써 우리의 부채가 커지는 이런 해악이 우리의 자산 구조의 해악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카드를 다 잘라버리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 정도만 정말로 비상용으로서 나머지는 현금 위주로 쓰자. 그럼 현금 위주로 우리가 현금을 지금 막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 위주로 웬만하면 소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우리가 통장을 나누기를 해서 소비 통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 강의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신용카드를 쓰면 그 관리가 안 돼요. 기본을 체크카드로 쓰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줄어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너무 신나게 쓰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빚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하면 자꾸 쓰게 되고 그게 익숙해질 거죠. 그래서 빚고 나는 사이에서 벗어나는 거는 내 돈의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을 생활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현금 위주로 쓰는 것. 그거를 첫 번째로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교육비나 의료비 때문에 그렇죠. 사교육비는 문제가 뭐냐면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문제는 뭐냐면 돈을 들였을 때 효과가 조금 나더라는 거죠. 그럼 계속 돈을 들이면 효과가 계속 날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하는 투자 중에서 제일 효과가 안 좋은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교육비 투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의 형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책을 보고 부모들이 이런 역할들 속에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공부하는 힘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줄까라는 측면들로 그 문제를 좀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들이다가 부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좀 준비 못하게 되고 그럼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쓰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써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4년 대학생활을 하고 졸업하면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아이와 학자금 대출 전혀 없이 그 부모들이 사교육비 좀 줄여서 대학 등록금을 준비를 해줘서 사교육비증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 그 갭은요 정말 막기가 힘듭니다. 그 따라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대학 졸업해서 직장생활 하자마자 바로 빚 갚기 시작한 아이 그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시작하는 아이 이 갭이라는 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는 뭐냐면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는 좀 그 아이들과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대학 지원을 준비해주고 이런 과정들로 가는 게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부모들이 돈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힘들게 빚을 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문제가 되고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부채가 많이 생깁니다.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을 들어야 돼. 실비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빚을 막는 안전판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로는 보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의료비와 관련된 거죠. 의료비와 관련돼서 그 의료비 혹시나 암 진단하면 몇 천만 원 들었는데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 하고 몇 천만 원 정도를 항상 의료비 위주로 따로 떼놓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도 않죠. 그래서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으로 안전판을 해놓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비 통장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급격하게 예기치 못했던 일, 돈 쓸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 일 생기지 마라. 그런 일 오지 마라. 이런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왔을 때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비를 해놓으면 그 돈 때문에 카드를 쓰게 되고 또 카드론을 쓰게 되고 뭐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사채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통장 하나 준비를 해놓는 게 항상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예비 통장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한 3개월치 정도 생활비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좀 항상 쓸 수 있는 돈은 좀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해 놓으면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갑자기 생기는 지출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좀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출 관리 시스템을 항상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다. 지출 관리 시스템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지출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세요? 이제 그걸 알면 지출을 관리를 할 수 있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써, 300만 원 써, 이걸 정확하게 알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일단 막연해서 이게 지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면 200만 원을 따로 지출 통장에 넣어놓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관련된 시스템이 지출 통장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비 통장을 가지는 거고 현금 위주로 쓰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우리가 현금 돈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출은 뭐라 그랬죠? 주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정도 기준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내에서 충분히 상환을 할 수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채를 집에서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소득의 지출과 부채와 관련된 지출, 그래서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들이 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면 무리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걸 넘어가면 좀 무리가 되는데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계산해 보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그중에서 30만 원 이상이 주택자금 대출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득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주택 관련된 대출 자체가 뭐 이자가 좀 많아진다든지 그 변동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 나가는 게 그 정도보다 낮게 되면 그 정도면 조금
많이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그거보다 많다 또 내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출 때문에 부채 때문에 좀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빚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일단 벗어나야 된다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대출 상담, 부채 상담을 하는 친구와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사례를 잠깐 한번 줘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난 13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잘못해서 빚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아이를 놓고 아이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자 둘이 벌다가 혼자 벌게 되고 그 상황에서 또 남편이 다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점점 더 빚이 많아진 거야.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고민하다가 살아왔는데 이분이 그 희망복지지원센터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한 거야. 그 상담을 하면서 일정 정도 이자 감면을 받고 또 부채도 감면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본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빚이 줄어들고 이자가 감면이 되고 이러면서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갚아 나갈 수 있을 거고 갚은 이후에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좀 돈을 저축해 나가면서 희망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하는 레터를 보내온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들을 겪은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에 된 분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사실 좀 힘든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보죠. 처음에 내가 이 상태를 한번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내 스스로 한번 문제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진단하냐면 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재무 상태표를 봅니다. 내 자산과 부채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정말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집 살 때 부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관련된 할부 부채도 있을 것 같고 카드론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채들 쫙 다 모아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실제 내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집과 관련된 뭐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뭐 팔면 돈이 되는 그런 자산들이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쭉 더해보면 과연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부채가 더 많으면 좀 문제가 되죠.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본 다음에 자, 보통 이 자산 부채는 어디서 오냐면 매월의 수입과 지출에서 옵니다. 내가 매월 예를 들어 5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지출을 600만 원 하면 마이너스 적자가 나죠. 그러면 그게 계속 부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자가 매달 100만 원씩 가면 그게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채와 자산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하고 자산을 봤는데 부채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수입과 지출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저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매월 우리 현금 흐름을 바꾸고 자산 부채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고 자산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얼마나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첫 번째 우리 출발점입니다. 진짜 지출을 줄일 게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득을 더 늘릴 게 있나? 소득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투잡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아니 저녁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나? 이런 고민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거를 진단을 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나 이런 부분들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 부채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고정금리가 좋나요? 변동금리가 좋나요? 그죠? 모릅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몰라요. 그죠? 자, 고정금리는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내고 있는 이자가 그대로 갈 거죠.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죠? 변동금리는 금리가 떨어지면 좋고 올라가면 위험한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주택자금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뭐 3년은 고정금리고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뭐 이렇습니다. 근데 계속 고정금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해야 될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기 일시 상환 스타일이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자만 냅니다. 근데 나중에 뭐 이제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나중에 10년 뒤에 딱 갚아야 되는. 그게 이제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그러면 처음 갚을 때는 좋죠, 그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갚을 때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1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똑같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서 10년 동안 갚는다고 해서 똑같이 갚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자 5%에다가 1억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 만기 일시 상환은 41만 6천 원 매월 내면 됩니다. 그 1년 뒤에, 10년 뒤에 1억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금 분할 상환은 매월 106만 원 정도를 매월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 대신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좀 얼마가 나갈지 명확하게 10년 동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액은 뭐냐면 10년 동안 원금은 똑같이 갚습니다. 뭐가 줄어들까요? 이자가 원금가도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이 제일 큽니다. 갈수록 부담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떤 게 좋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죠? 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내가 지금은 소득이 좀 작지만 갈수록 소득이 올라갈 사람이다. 그러면 만기일시 상환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은 내가 소득이 많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은퇴할 수도 있고 좀 소득이 줄어들까. 지금은 내가 호황기지만 줄어들까.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황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안정적으로 딱 해야 우리 지출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균등 상황이 좋아. 이게 어떤 게 좋고 나쁘고 하는 것들을 딱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안 하고 이런 게 더 좋아, 이런 게 더 좋아 그런 게 아니고 대출을 받을 때도 내가 지금 현재는 소득이 많고 내가 현재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집의 소득이 안정성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대출 상환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선택할 때도 요 어떤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환 방법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환 방법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 방법으로 실행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변에 빚 때문에 빚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빚 갚는 순서를 정합니다. 금액이나 이자나 기간에 따라서.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빚부터 갚는다. 자, 주변에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먼저 좀 갚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축해놓은 돈 이런 거 있으면 이자가 낮고 하니까 먼저 빚부터 갚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팔아서 돈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팔아서 먼저 갚는 게 좀 더 빚에서 탈출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출을 최대로 줄인다. 지출을 좀 줄여야 돼요, 그죠? 나이대가 살던 그대로 살면서 빚 갚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늪에서 빠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다. 그죠? 새로운 소득이 뭐 있을지를 찾아보는 거죠. 생각보다 없을 것 같지만 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추출 줄어들면 그것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기쁩니다. 그걸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 주변에 도움을 구한다는데 도움을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때문에 조금 부담해도 되는 분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들한테 나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라. 그 도와줘서 여러분들이 갚을 마음들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힘들면 그분들이 또 빚이 자꾸 더 커져서 더 부담 가지게 되면 그분들이 또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을 때 솔직하게 미안한데 나 요 정도만 해결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면 지출을 이렇게 줄여서 상환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부채를 진 분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A 신용대출에 금리 6.5% 1,500만 원, B 신용대출에 금리 9.5%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카드론 50만 원에 14%, 그 다음에 카드론 D에 15%에 7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갚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갚는 게 더 좋을까요? 여기 보면 C, B, D, A 이렇게 미리 답을 줬는데 C가 뭐냐면 카드론이요. 14%, 50만 원. 근데 D는 15%에 700만 원이잖아요. 왜 C를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작은 걸 미리 갚아버리면 이렇게 하나씩 끝나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되게 기쁘게 하고 빚을 갚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비율가 9.5%인데 15%보다 먼저 갚으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환기간이 짧고 대출 만기가 짧고 그 다음에 금액이 작은 것부터 먼저 갚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갖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금리가 높은 거 잡고 그렇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것, 짧은 것, 높은 것 순으로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 보시면 됩니다. 작은 것 때문에 딱 갚으면 하나가 딱 끝나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 대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먼저 갚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잘못 갚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신용이나 이런 거 문제가 생기니까 짧은 거 먼저 갚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것대로 갚자. 이런 순서들대로 혹시 빚이 있으면 갚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갚아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3년 안에 완납이 안 될 것 같은 부채가 있을 때는 혼자 갚으려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빚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라는 하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제가 꼭 갚을 거예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당연히 갚으려고 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3년 이상 됐을 때 갚지 못할 것 같을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희년제도를 만들었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벌써 제도화시키는 제도라는 복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를 너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신앙적인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거를 해결을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러지 마라.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돕고 그것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제도들이 있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것들이 현재화된 게 다양한 신용탕감 제도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채무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회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뭐냐면 대출을 놨을 때 뭐 은행에서 내가 부채가 있는데 잘 못 갚겠다 이랬을 때 그 은행이랑 1대1로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일시불로 갚지 말고 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용카드 대란이 있고 이랬을 때 그럴 때 아주 장기적인 부채인데 소액인데 그 부채 때문에 지금 신용활동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채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규로 내 부채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가서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신용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탕감이 좀 필요한 분들은 개인 회생을 선택을 하고 도저히 나는 뭐 아무런 답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 면책을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렇죠. 그 마음이 건강합니다. 나는 내가 갚을 거야.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저게 괜히 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들을 통해서 국가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희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희년은행, 희년제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우리 기독교 단체들에 가보면 대부분 다 이런 빚 탕감과 관련된 문제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청년 부채에서 가계 부채까지 정말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나는 사회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나서야 된다? 교회가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훈실 같은 데서도 이런 것과 관련된 공청회도 하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온누리교회에서도 119 부채 119인가 하는 그룹을 통해서 거기서도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합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요즘 청년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탕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정말 힘든 청년들도 도와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면 정말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건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것이 그냥 우리가 착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인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부채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주제가 아닙니다. 재밌는 주제가 아니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모습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테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시각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관점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조금 우울하고 무거웠지만 부채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